네, 안녕하십니까. 김우겸입니다. 5선의 안민석 의원과 초선에 불과한 김우겸이 함께하는 의석 2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오래된 친구들,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오랫동안 발효시키어 잘 익은 술 같은 그런 세 분을 모셨습니다. 말은 친구인데 사실은 진짜 친구가 있고요. 이재명의 진짜 친구, 그리고 이재명의 형 정성호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세 분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우리 교수님부터 좀 하실까요? 네, 뭐 주로 장유유서니까. 네. 예, 저 가천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한주고요.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주 오래됐으면서 끈질기게 오래된 사이입니다. 네. 예, 저는 그다음에 우리 정 의원님.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내리 5선은 아니고요, 4선인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사법시험 동기이고 국회 이재명교의 그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재명과 82년에 만나가지고 나중에 함께하자는 약속에 따라 평생을 같이 하고 있는 이재명의 법학과 동기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된 게요,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고, 또 내지는 왜곡돼서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한 82년부터 85년부터 87년부터 도합하면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재명과 함께 해왔던 이 세 분을 모시고 인간 이재명에 대한 탐구, 네. 뭐 좀 안 좋은 기억까지 해서 그런 좀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의석 2개, 이거 정철 카피라이터, 그분이 지어준 유튜브 이름이니까 앞으로 의석 2개는 정철이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인연, 이재명과 나는 이렇게 첫 인연을 맺었다.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보니까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82년부터 인연에 가장 먼저 인연을 맺었던 친구 이영진. 한번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82년 중앙대 이제 법과대학의 동기들이 한 11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좀 독특해서 바로 눈에 띄었죠. 어쨌거나 좀 눈도 좀 째지고 뭔가 명석하고 얘기해보면 아주 특출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이고 전체적인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방향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기도 했고,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는 머리에 떡지고 뭐 교련복 입고 다니고 완전히 세상에 대한 반항, 저항 이런 게 막 쩔어있는 느낌, 이런 친구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학생운동 서클에서 하다가 그 친구를 주목하게 됐죠. 저 잘하면은 코스비 되겠다. 물건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주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어서 80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전달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 어떻게 상영회 한다고 하면 원래 데리고 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도 사실 충격적이었고 그 친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끔씩 아니 뭐 자주 그 광주의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자신을 거듭나게 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때 광주의 진실을 알려준 그 친구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 광주 비디오를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예, 예.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2학년쯤 돼서 1학년 때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 학생회관의 어떤 서클룸이었는데 우리 서클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클룸이 굉장히 요주의 대상이어서 그럴 걸 상정할 건 안 됐었고 다른 조금 좀 규모도 있고 학생회관에 있는. 네. 네. 그래서 상회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보는 거였을 때 데려간 거죠. 예. 그래서 네. 이재명을 데려간 거군요. 첫 번째 팩트 체크된 게요. 네. 그 한간에 이재명은 대학교 입학 시점부터 바로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 4년 동안 세상과는 담을 쌓고 고립된 고시 공부만 했다라는 그거는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비디오도 보기도 하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법학과 내 자체가 그 암울한 시기에 뭔가 저항해야 되고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면 쌍돌도 같이 던지기도 하고 스크럼도 같이 그 이재명보다 짜고 직접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였죠. 아. 예. 이런 얘기 혹시 아셨어요? 정성호님?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을 잘못 이끈 진범이 여기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2학년 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을래 하고 던졌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부했죠. 밀어내고 나는 좀 사시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잊지 않고 나중에 같이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회피하는 말로만 들리지는 않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 느낌이 있었고 가슴에 담아놨죠. 사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당시 저도 같은 8학번인데 데모하는 친구들 보고 쟤들 왜 저렇게 데모를 하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데모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산에 처박혀가지고 사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한 친구들은 나도 저기 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반드시 내가 사시 합격해가지고 좀 정의로운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시 공부를 했던 정성호 언니 같은 분이 계시고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서 공부하지 하고. 그런데 이제 직접 그러니까 우리 이영진 씨같이 내 직접 학생운동에 몸담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나중에 같이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고 그걸 그 당시 믿었다 이거죠. 믿었고 그 4학년 2학기 때 이제 제적되고 감옥 갔다가 나와 보니까 집에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사실 합격한 상태였던가 일찍 합격한 상태였나 좀 애매한데 기억. 잠깐 여기까지 하나씩만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82년도 이렇게 만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성호 의원님은 87년인가요? 87년 3월 달에 만났죠. 제가 이재명 우리 후보가 가끔 술만 먹으면 저한테 이 인간들 꼬드김 때문에 내가 판검사 안 하고 고생길로 접어들었다고 너 책임지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범인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형진 씨가 진짜 범인이고 저는 뭐 87년 3월에 저희가 3월 2일 정도 연수원 입소했었는데 그 당시 연수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 다닐 때 약간 뭐 학생운동 경험이 있었던 우리가 그 당시 그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고시공부만 한 건 아니지만 학생운동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떤 한계에 부딪혀갖고 고시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미안한 감들, 시대에 대한 또 책임감들 이런 걸 느꼈던 합격생들이 일부 이제 준비를 했었죠. 연수원 들어가기 전부터 서로 되게 아니까 합격 아는 사이였으니까 되게 뭐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줄이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이제 모임을 좀 갖자. 이 군사 독재 하에서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그런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모임을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첫 모임을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은 한 3월 한 중순 이후쯤에 그 문아무개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문병호 의원 제가 뭐 실명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김의원이 밝히니까 문병호 우리 연수생이 자기 반에 좀 이상한 애가 하나 있다 데려왔습니다. 이영진 씨에게 똑같아요. 좀 약간 특이했기 때문에 역시 목소리 크고 또 존재감이 딱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게 3월에 벌써. 그래갖고서 얘를 하나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와서 데려온 게 그때 이재명이었습니다. 데려와갖고. 그러니까 주로 그
말하자면 일종의 서클인데 연수원에 연수원 주로 안에 이제 서울대 언더서클이죠. 출신들이 좀 많이 서울대 출신도 제일 많았고 네. 연대, 고대, 뭐 성대 아니, 있었고. 연수원에도 언더스클이 있었어요. 완전 언더서클이죠. 제가 보기에 이 노동법 연구회 노동법 학회였고 학회. 네, 노동법. 이게 그런 흐름들이 연수원 13기서부터 쭉 있었는데 네. 이게 이름도 그 당시 붙이질 않았는데 네. 예,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공무원 시험분이기 때문에 네. 사법연수원 1년 차가 법원 공무원 사무관 신분이에요. 공무원이야. 네. 만들 수가 없어 그런 사조직을.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대학 다닐 때 우리 운동할 때처럼 똑같이 모여서 책 하나 선정해갖고 네. 사회자, 발제자 토론해갖고서 저녁에 뭐 친구 집, 그 연수생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책 커리큘럼 정해가지고 의식화 학습들을 한 그렇게 겁니까? 한 거지. 해갖고서 예, 그렇게 만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영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특별했었고. 그 당시에 그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그런 의식화 스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했죠, 그게 이제 사실은. 발각되면 그게 발각되면 신분상의 지금이야 뭐 그렇죠. 위험이 있을 텐데. 87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죠. 그때가 그 며칠 전에 그 이한열 열사 어머니께 돌아가셨지만은 네. 뭐 그렇게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종철, 이한열 사건들이 계속 우리 있었던. 그 팀들이 연구회 노동법 연구회 연수생들이 저 오후에 그 수업 마치고 네. 저 뭐 다 같이 명동에 가서 예? 출탄 마시고 시위하고 돌 던지고 그랬었지. 그때 적발됐으면은 한 10년 뒤에 졸업했겠죠. 그렇죠. 우리 다. 그럼 다 잘렸겠죠. 공무원 신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도 때 같이 갔었습니다. 갔습니다. 사시 합격이 86년 몇 월이었어요? 86년도 10월 달에 발표를 해갖고 했고. 그렇죠. 10월 말 정도쯤에 발표했던 걸로 기억해요. 87년 3월 달에 사법연수 들어가셨고 이제 그 사이 동안에 불량한 사법연수 예비 연수생들이 모여서 그렇지. 음모를 꾸몄고 그래서 뭐 연수원에서 뭔가 하여튼 그냥 예?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 의원님이나 다른 그 몇 분이나 계셨어요? 한 15명 정도 됐어요. 15명. 몇 분이셨어요? 전체가? 전체가 몇 분이셨어요? 전체가 295명 정도 우리가 입소했어요. 그럼 의식화 스클은 하나였어요? 아니면 또 다른 또 하나 스클이 있습니다. 하나였어요? 네네. 네. 그 15분 한번 좀 알만한 되게 분들이 뭐 지금 알만한 이제야 분들은- 공개한다. 이제야 말할 수 아니, 있다. 저 이재명 후보 책에 나온 것처럼 저 이재명, 그다음 문병호, 최원식, 또 전임 그 검찰총장 전 전임했던 문무일, 그다음 지금 뭐 문무일도? 헌법재판관은 뭐 민용배 있었고 뭐 그다음에 여러 뭐 판사 출신들 꽤 됩니다. 지금 김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영업에 지장이 받을까봐 얘기하기 그렇고 여러 변호사들 많이 있죠. 네. 그때 적발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대학교 때 가졌던 그런 그 부채 의식이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불량한 동기들을 만났을 때 이제 물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그게. 네. 아니 제가 이제 인상 깊은 건 사실 그 연수원의 한 뭐 반 이상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잖아요. 그 반에 선견지명이 그 문병우 의원이 그 반에 총무였는데 선견지명이 있었죠. 이재명을 딱 알아보고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군요. 아마도 그 그 당시까지는 15 총명했었지 문병우가 총명했었는데 요새 뭐 별로 안 흐려졌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학회에서는 그 최원식 의원이 네. 제일 이론가였습니다. 최원식 의원이 우리 네네. 법대 동기들 저랑 저 대학 동기인데 네네, 그렇죠. 최 의원이 또 이재명 우리 연수생하고 또 가깝게 지냈고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술이나 잘 먹고 뭐 술자리에서 목소리 높이고 그랬었죠. 그게. 네. 근데 그 15분 멤버들이 대부분 다 스카이 출신들 아니었겠어요? 서울대가 제일 많았죠. 그렇죠. 네. 아까 뭐 주요 인사들도 지금 저 문병호, 최원식, 네. 뭐 우리 문비동 고대, 네, 네. 그다음에 뭐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은 또 서울대 그때 서울대 이재명 많았죠. 연수생은 이제 중대 거의 유일했죠, 출신이었으니까 사실은. 연수원 내에서 또 그 서클 내에서도 거기서도 비주류였네. 그러니까 비주류죠. 그러니까 비주류끼리 늘 만나는 거야. 나도 비주류였고 그냥 난 또 아니 그러니까 그 15명은 전체 연수생들 중에서도 일종의 이제 비주류인데 비주류 내 안에서도 이재명은 또 비주류. 근데 또 나도 서울대 안에서 또 비주류였죠. 여기 또 근데 저 또 진짜 운동을 하셨잖아요. 우리 정성호 의원님은. 그렇죠. 뭐 우리 정성원이 벗어 보면은 이거 뭐 식스팩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왜 이상하게 합니까 또 갑자기. 근데 네. 이제 비주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네, 두 분 첫 만남 그렇게 됐고 우리 이 교수님은 제가 85년대 지금 가천대학교 옛날에 경원대학이잖아요. 경원대학을 처음에 갔을 때 그 학교는 가자마자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그냥 한 1년 돈 좀 벌고 그때 이제 뭐 유학 준비했었으니까 유학을 가자 싶었는데
저는 엄청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2학기 되니까 송광영이라는 그때 우리 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85년 2학기요. 85년 네. 9월 그러니까 개학하고 얼마 안 지금의 가천대고 그 당시에는 경원대였어요. 왔는데 1층 강의실이었는데 바깥에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어떤 뭐가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웠는데 불빛이 보여.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하나 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송광영이라고. 네. 저희 기억난다. 이제 네. 85년 경운대. 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갈 때 우리 누나께서 양복을 하나 맞춰주셨거든요. 그때 그 양복 메고 이제 넥타이 메고 강의를 했었는데 뭐 양복을 벗어서 끄고 뭐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요. 그때 직접 현장에 계셨군요. 몸에 불을 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도 충격이 컸죠. 그래서 이제 포기, 유학 다 포기. 이런 애들이 경원대학, 당시 경원대학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경원대 학교 규모에 비해서 서울에 가까우니까 눈으로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명성이 자자하셨던 제가 교회를 이제 기독교 장로교로 다녔는데 기장교회에서 유명하셨던 분이 성남에 계셨어요. 네. 이해학 목사라고 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인영 그렇죠. 장관의 이인영 장관의 장인으로 장인이죠. 그렇죠. 네, 그분이 뭐 조금 아신 분인데 아주 다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그때 처음 찾아가서 저 원래 알기는 알았는데 그때 처음 찾아가서 제가 가천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좀 뭐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장 시작하는 게 그때 분당을 짓기 위해서 분당 원주민들을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성남은 71년으로 기억하는데 대단지 사건의 분위기가 쫙 깔려있던 그런 동네예요. 성남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폭동 일어나고 그다음 폭동에서 결국 승리한 거거든요, 민중이. 그랬던 분위기가 있어서 저변에 쭉 깔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85년도, 6년도에는 많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그때 한 번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활로 이게 이제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비해서는 학생운동이 굉장히 셌어요, 아이들이요. 네. 대단지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가 82년도에 이제 학교를 설립을 했으니까 85년대 제가 이제 몇 년 안 됐을 텐데요. 네. 그 학생이 졸업을 안 했을 때잖아요, 그때 1회도. 근데 그 무렵에 이제 학생들의 이런 분위기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조금 1, 2년 있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고시를 합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서 이제 1차는 85년도에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아니 86년도 같은데 제 기억으로. 아니 86년에 아니, 합격했어요. 1차를 85년에 하고 맞아, 1차 86년에 2차. 대학교 4학년 때 맞아요. 1차 합격하고 맞아요. 2차는 이제 네. 졸업하고 그래서 있네요. 이 지사가 연수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남시의 시민운동 단체들하고 결합을 시작한 거예요. 연수원 마치고 우리 정 의원님하고 같이 하고 나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남 시민단체들하고 결합하고 본인은 이제 노동단체들하고 좀 결합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진짜로 고마운 사람인 게 이 가천대 애들이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학생운동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천대학이 그 당시 경원대학. 그 시기가 이제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지역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거나 맞아요.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하방 네, 운동이 그렇죠.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연수원은 몇 년도에 마쳤어요? 우리 89년도 2월에. 딱 그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방하고 이랬을 무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굉장히 막 다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뭐 손 쓸 수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러던 차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바로 개업을 했잖아요. 그 성남에서. 그런 바람에 저도 사실 여러 해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뭐 진짜 나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법률가 든든한 분을 만난 거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고마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제가
85년도에 경운대학을 가자마자 교수협의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 교수협의 만들자. 그래서 2학기 때 송강영 우리 열사 돌아가시자마자 교수협의를 만들었을 때 이제 한참 헤맸죠.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동기들한테 얘기해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법대 동기들 중에는 그런 거 선뜻이 도와주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재명 지사가 되고 나서 저희 대학에 문제 생긴 아이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중에서 좀 문제 생긴 교수님들을 전속으로 처리해줘서 전 여러 가지 고마운 점이 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2년, 또 85년, 87년, 도합에서 이제 100년 이상의 이재명과 함께 했던 분들인데, 한 바퀴 돌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요런 이야기는 내가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에피소드, 요런 이야기는 한두 개 정도는 내가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것들이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영진 친구부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죠. 그 85년에 제가 이제 감옥 갔다가 86년에 나와 보니까 집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재명 후보가. 네, 예. 아마 연수원,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에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구속된 아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일 했으니까 격려해 주시라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까? 그러니까 교학과에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여김 친구 그런 적 아니요, 있습니까? 그런 거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누가 우리 집으로 편지 보낸 건 그 처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때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잘 간직했는데 그 편지가 있으면 정말로 좋은데 제가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하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사진도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본 아버님이 그 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무 얘기를 안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고맙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몰래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님은 지금 생존해 계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사실 아버님이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 가족협의회 민가협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14명 이제 미 상공에서 거기에서 일종의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김민석 어머님, 그리고 이제 유시춘 누님, 김균태, 그런 분들이 했던 거죠. 인재근 의원 이런 분들이 앞장섰을 때 우리 아버지도 이제 한 툭 끼어 있었죠 초기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2030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2030들이 들으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노동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리저리 도움도 받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봉투를 하나 줬는데 보니까 15만 원. 이재명 후보가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연수생이니까 돈 좀 받으니까 그래 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잘 썼죠 저는. 나중에 13만 원이면 큰 돈이네요.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그 정도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변호사실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술 마시다가 갚았어요? 갚지 못했어요. 그 지난번에 어디 TV에서 얘기한 거 있었는데 그 돈이 그게 그 셋째 형님 결혼할 때 예단값으로 준 돈을 고스란히 저한테 준 거였어요. 아니 셋째 형님의 예단값이었어요? 네, 예단값으로 받은 그 싸움 많이 했던 그 형. 그 형님. 근데 진짜 각별한 친구 사이였나 보네요. 뭐 그렇죠. 제가. 그리고 그러면 성남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개업했을 때 사무장으로 결합한 겁니까? 그 개업은 이제 89년 3월에 했고 1년 정도 뭐 거의 뭐 시국 사건과 노동 사건으로 그냥 쫙 점철된 사건이고 그러다 그 다음에 2월에
동업하던 관계에서 혼자 나온 거죠. 그러면서 노동상담소를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한테 상담소 같이 하자. 그래서 노동상담역으로 들어가서 9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선되고 2010년 6월 문 닫을 때까지 제가 사무장 역할까지 했어요. 20년 동안 사무장을 하셨네요. 예. 네. 이재명의 X파일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요. 네. 우리 정성호님은 좀 에피소드 말씀. 에피소드 뭐 저는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보면 우리 성호님은. 저는 뭐 우리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감동하는 게 연수원 들어가면 다 그 당시 뭐 80년대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사람들 대개는 60년대 전후에서 태어나갖고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60, 70년대 다녔는데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네.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는데 나도 내가 굉장히 고생하고 살아온 걸로 생각했는데 이재명 얘기하니까 이건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사실은요. 근데 그런 친구가 되게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다 나중에 뭐 판사, 검사 같은 뭐 변호사가 돼갖고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다, 도와주겠다 다 말은 그렇게 다 합니다. 네. 약속 지키는 자들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재명 뭐 저는 그 신문기사 최근에 봤어요. 그 86년 11월 3일자 경인일보 기사에 이재명 씨 관련해갖고 정말 그 뭐 검정고시로 공부해갖고 대학 마치고 고시 합격했다. 그때 그 당시 그 표지가 성남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 열어갖고 약자들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이재명이 지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한 약속이 그 약속 지키고 소년공 초등학교 출신이면서 소년공으로 하고 고시된 경우가 아마 거의 없죠. 듣지 못하고 이게 뭐 또 그 당시에 일이니까. 지금의 뭐 로스쿨 나오거나 지금의 변호사 시험 합격한 거하고는 급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저희가 88년도에 87년도 12월부터 연수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당시 마땅 이재명과 가까워진 게 성남지청에서 연수를 했어요. 지청에 가서 들어가니까 15들한테도 다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판검사 변호사의 끝발이라는 게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네, 정도야. 네.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시부한테도 영감님. 다 영감님이라고 불렀죠. 변호사들을 원로 변호사들 영감님이라고 하고 대부가 변호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수원 다니게 되면은 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마담 뚜라고 다 리스트해 갖고서 고시 합격한 사람들 부잣집 뭐 좋은 집 다 이런 집에서 중매 들어오고 이런 때였어요, 사실 그 당시가. 근데 89년도 우리가 2월에 수료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다 모여갖고 제가 이제 술김에 나는 이제 술김에 그런 건데 야 우리 개업하고 뭐 군대도 가야 되는데 다 우리 처음 약속한 대로 다 가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변호사하자 다 그랬는데 다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재명만 그걸 제대로 지킨 거지 바로 가서 나가서 지키고 그리고 일관되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온 거죠 사실은. 저는 어디 가서나 지방에 다니면서 요새 뭐 선거운동 하면서도 제가 고시 합격한 수많은 법조인들 위에 선배들 내 후배들 많은 법조인들을 50여 년 동안 지켜봤지만은 이재명처럼 약속을 지키고 자기의 원칙과 삶에 투철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89년도 87년도 연수원 들어가고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연수원 들어가고 노태우 초기에 우리가 수료했는데 그 당시에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험난했던 그 어려웠던 그 동네에 다시 가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용기를 실천한 사람은 제가 이재명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적이 좋았어요? 괜찮았죠, 사실. 예. 저보다 좀 잘했죠. 저는 뭐 임용 성적 거의 바닥권이었고 한 130, 40등 했으니까 이재명 그래도 뭐 한 8, 90등 이상 했기 때문에 본인이 했었군요. 본인이 원했으면은 임용됐죠, 사실은. 주변에서 그 당시에 판검사 임용하려고 연락 시험들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집중력이 있으니까 괜찮은 성적 됐고 임용권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판검사 조금이라도 안 해보라 그러겠어요, 사실은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진짜 그 부모님들, 가족들의 로망이 판사 검사 돼갖고 영감 소리 듣고서 똥똥 하는 건데 딱 하루라도 그걸 안 하고 누가 더군다나 그 어떻게 스스로도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비천한 정말 한미하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딴 데 가서 변호사해도 돈 벌던 때야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시위하던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에서 일했다. 이런 건 이재명이 유일할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그래서 간 이재명을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성호 의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 한 50분 넘는 의원님들이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정성호 의원을 보고서 도우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재명을 우리 안 의원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완전히 게임에 빠져들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이야기 틀리고요. 네. 의원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죠. 정성호를 보고서 정성호를 믿고서 정성호 의원이 야 나를 믿어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성호를 믿었기 때문에 이재명. 근데 후보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판검사해서 편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인간들 만나고 고생했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분명히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이영진 씨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거네요. 그러니까 82~83년도에 내가 사시에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약속. 그리고 판검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려가겠다. 그 약속을 지킨.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저 이야기 마무리하면요. 그 저는 이분들이 비해가지고는 기간은 뭐 특급 짧지만은 제가 2007년도에 이재명 처음 만났거든요. 제 친구 같은 동갑이니까 15년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제 기억에 2번을 싸우고 2번을 화해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하고도 그분이 유독 또 저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셔요. 그래서 이분도 도와야 되고 또 친구도 도와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성호 의원님이 야 믿어. 야 나랑 같이 해야지. 그래서 특히 뭐 비주류 선배들이 다 도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가야죠. 그래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갔던 그 사이에 또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야 안민석 넘어왔으니까 이 지사한테 빨리 전화해라. 그래서 이 지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데 백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노빠꾸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근데 앞서 정성호 의원님이 의원들을 끌어모았는데 최고 있던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소수파가 지지하던 이재명 그 지사를 뭐 한 40~50명으로 이제 불어난 거죠. 절반은 정말 정성호 의원님의 공입니다. 그건 뭐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우리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에피소드. 제가 이제 85년대 그 옛날 경원대학교를 갔고 거기서 이제 우리 송강령 아까 그 제자 때문에 이제 뭐 유학이고 뭐 그만두고 얘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양 목사님도 또 계셨고 제가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계속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천대학교가 유별나게 학생운동이 아이들이 하는데 그 표현을 치열한 방식으로 해요. 목숨을 끊고 이런 애들이 유별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 된 사람으로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개원했을 무렵에 그러니까 개업했을 무렵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대학 다닐 때 아주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자기 성남에 왔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금 사무장으로 일한다. 그래요. 저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재명이다. 나도 걔 좀 아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거기서 와서 일하게 된 같이 일했을 거예요, 아마요. 그죠? 연성만이라는. 연성만 선배.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하고 징역 같이 살았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아주 자세히는 몰랐으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근데 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때 다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이영진 선생님도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저로서 너무 고마웠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가천대학 당시 경원대학에서는 이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쳤거든요.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재명 손을 거쳐 나갔어요. 변호해주고 이러니까 저로서는 뭐 이렇게 한참 후배라기보다는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이 참 많이 남죠. 그 90년대 그 당시에 이재명과 같은 성남의 인권 변호사가 또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아, 혼자였습니까? 이재명 혼자였고요.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우리 쪽 학생들을 커버해 주는 거 말고도 다른 노동자들도 커버를 좀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때 별 돈을 못 벌었겠네, 변호사로서. 아니 본인은 그렇게 주장 안 해. 본인 많이 벌었다고 주장하는데 변호사가 적어갖고요. 변호사 숫자가 많아갖고 그거 말고도 변호사가 네. 돈 많이 벌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 시국 사건도 많이 했지만 여기 자 사무장이시니까 잘 시국 알죠. 사건 많이 돈 하지만 버는 것도 하고 이 어쨌거나 복잡한 현안에서 이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재판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은 다음에 진 사람은 여기 와서 맡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이재명의 X파일을 깐다. 이재명의 판도라를 연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솔직담백하게. 제가 처음에 먼저 드릴 질문은요. 이재명은 낯가림이 심하고 샤이하다. 제가요, 정성호 의원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여름 경선 때 안동을 갔더니 안동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유아무개 어르신을 만나야 된다. 전화라도 하게 해야 된다. 그분이 TK의 대부다. 그래서 이제 유아무개 어른 89세예요. 그분은 TK 쪽에 웬만한 사람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네. 유목김이 회장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네. 이름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 어디쯤에 있는 유씨인가 보구나. 풍산 유씨. 그렇죠. 근데 이제 풍산그룹의 부회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하고 또 다른 분 안동 출신, TK 출신 몇 분들 그런 이제 중도를 잡고 합리적 보수를 잡는 게 필요하니까 또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이래 하니까 꼭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후보한테 경선 때 며칠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샤이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이합니까? 근본적으로 샤이해요. 아, 그럽니까? 내성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입니다. 바닥에 열이기도 하고 열입니까? 열이기도 해요. 열이기도 한데 본인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극복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깥 외형적으로 보면은 밝고 명랑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금 뭐 좌중에서 이렇게 이제 표정을 크게 짓고 그러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바닥의 기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고달팠던 생활 이런 것들이 좀 음울하게 깔려 있을 텐데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들에 의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커버되고 덮어지기도 하고 또 극복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언뜻 그런 것들이 그가 어쨌든 그 책에도 나오고 가끔 뭐 이야기도 하지만 그가 이재명 후보가 살았던 삶은 어떻게 보면 극한의 환경이었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다니시는 시절은 뭐 먹고 사는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였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갈 시절에 본인은 공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했던 그 소년공의 그 심정들 그런 한계 상황 극한의 그런 신산하고 힘들고 외로웠던 상황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뭐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주변에 친구가 있었겠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 다니면서 공장에 뭐 작업 반장이 뭐 저도 술 먹어 들었던 얘기지만 갔다 가면 애들 혹시 사고 날까봐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신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죠, 사실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통상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사회화 과정들 그런 걸 거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실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했지만서도 그게 바닥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영주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어쨌든 자기 의지로서 극복하고 희망을 본인이 만들어냈지만 다른 사람들 표현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던 거지. 근데 굉장히 또 노력을 또 많이 했어, 그것도.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럼 이재명은 머리 좋은 천재 이렇게 규정하면은 맞는 말입니까? 그거로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천재. 노력하는 천재. 근데 많은 사람이 궁금한 게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고시라는 게 못 다닌 네, 죄송합니다.
그 사법고시라는 게 아무리 암기 위주라 할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깔려 있어야지 사법고시 네, 준비가 되고 합격할 텐데 근데 이재명 그 후보처럼 6년을 공백으로 있었는데 이게 대학 20살 돼가지고 사법고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사시 합격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뭐 과거에 그 80년대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그 고시가 외시대 행시대 사법시험이 특히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암기력 싸움입니다. 사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일단 법조문도 잘 외우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판례들 잘 암기해 갖고서 잘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재명 우리 후보는 뭐 암기력도 탁월하지만 그 탁월한 상황 판단력들 그 종합적인 분석력들 그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당시도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저 상대방들이 그가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 됐을 때도 대중들이 뭘 요구하는 건지 시민들이 도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개최하는 것처럼 사법연수원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굉장히 빨리 파악하는 거야. 그 상황 판단력, 그런 종합해 갖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능력들이 이게 훈련된 거라기보다는 좀 타고난 게 아닌가 이게. 그 당시에 이재명 선생이 장래에 큰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까지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저는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약간 얘가 되면 악질 검사가 되지 않을까. 오늘 대박이다. 제가 그래서 저한테 술만 먹으면 그래요. 너 때문에 저 이렇게 편한 길 안 가고 내가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야, 너 악질 검사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 얘기가 있는데 네. 이 후보가 이제 저한테 술 마시면 가끔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안동에서 이제 검사 시보할 때 이게 안동에 검사가 몇 명 되지 않은데 굉장히 좋아했대요. 너는 딱 체질이다. 체질 검사다. 이거 뭐 그냥 쫙쫙쫙 해가지고 자백도 잘 받아내고 분석 능력 뛰어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을 계속하면은 이게 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보를 안 하겠다. 나는 검사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울었답니다. 왜 울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봤죠. 잘 웁니까? 잘 울어요. 그 어째 시립병원에 그 대표적인 사진 했을 때 펑펑 우는 그런 사진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그래도 좀 울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의 눈물은 세상을 향한 절규, 분노, 저항 그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는 그 눈물일 것 같은데요.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 그 약자에 대한 그 진정성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삶을 내 삶으로 생각하니까.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재명 지사를 가르친 적은 없고 이재명 지사가 85년 그 무렵에 기억 한두 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시가 되고 나서 기억들이잖아요. 다시요. 85년도에 어떻게 첫 번째 만남을 하셨나요? 85년도에 이제 성남이 그때는 고시생이었을 텐데.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이제 모임들 이해양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뭐 얼굴을 좀 비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아주 공부만 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재밌는 게 가천대학교 그때 경원대학교가 그 성남 지역은 독특해서 무슨 학교별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성남 지역의 대학생 연합회 뭐 이러면서 모이고 그 주로 모이는 장소가 공부도 하고 한 데가 경원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뭐 외대, 용인대 다 관계없이 학교와 관계없이 쳐서 거기서 논 거예요. 그래서 외대가 이제 외지고 경희대도 한쪽에 있으니까 놀 때가 싸게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술 한잔이라도 하고 모이고 이럴 때가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으로 다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 남부라는 오늘의 그런 이름도 경기 남부권역에서 교통도 편리하고 숙식도 쉽게 해결되고 이런데 거기밖에 없던 거예요. 나중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중에 연합 집회도 모란시장에서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처럼
좋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 다 이제 짜고 나왔나 보다. 우리 이제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오늘 다들 이제 오늘 저는 이영진 이 친구분 처음 만났고요. 그런데 시나리오 없이 전혀 지금 우리가 짜 맞추지 않고서 이제 하는 건데 어떤 인간이라는 게 단점도 있고 저거 참 쟤 왜 저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X파일 판도라를 한번 열어봐 주시죠. 뭐 약점 같은 거죠. 네.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미리 이제 성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더라 그 바둑을 잘 둬요. 바둑. 네. 근데 승부욕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둑을 두면은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두지 못하죠. 구경 좀 해보면 아주 경쾌합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이죠. 일을 풀어나가는 아주 경쾌하게 행마를 탁탁탁 뻗어나가고. 이세돌 위의 바둑, 이세돌 위의 바둑.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 느낌이 좋은 이 바둑을 둬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 바둑에 대한 약간의 자부도 있는 것 같고 3급 정도? 4급 정도 된가 이 정도인데 자주 바둑을 뒀어요. 90년대 초반은. 이제 바둑을 주로 두는 이제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약사예요. 상대원 시장에 이제 공단 앞에서 약국을 하는데 거기 자주 갔어요. 그분도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약국 개설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참 그야말로 약장수예요. 그 사람은 약을 팔아.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바둑도 달고 어서 오세요 하고 개보린이요 뭐 하면 주고 그러다가 또 질 것 같으면 전화 받고. 제가 그래도 정의로운 약장사. 정의로운 약장사인데 아주 재밌는 양반인데 실력은 비슷한데도 그분도 또 이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살살 약으로 올리는 거죠. 얼마나 하다가 약이 오르겠어. 그러다가 보면은 판이 흔들리는 거죠. 네. 지고 나면 이제 억울해가지고 다시 두자 그러고 그런 거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을 올리고 살살살 긁고 그러면 이게 스텝이 꼬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 욱하는 거 있죠. 막판에 욱하는 훅 나오는 경우가 있죠. 경상도 말로 뿔뚝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까 그 선배는 둘 때마다 그 살살 긁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되게 재밌죠.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는데 국민의힘이 써먹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이 근데 이제 그 후보가 워낙 학습 능력이 탁월해서 일단 지난 연말까지 진화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욱하는 성질도 더 이상 안 부리고 말실수도 안 하고 지금은 뭐 그 완성 단계 진화가 돼서. 진짜 우리 정 의원님한테 이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을 묘사하는 언어 중에 발전 도상인이라는 말을 유시민 작가가 했잖아요. 그 말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가 그 초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그걸 더 보충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어갖고 뭐 변호사 기업 이후나 또는 뭐 시정을 할 때나 도정을 할 때나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일견 우리가 보기엔 이재명이 좀 뭐 고집이 세다, 독선적이다, 잘 안 고칠 것 같지 않는, 잘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 제가 보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실용적이 현실적이죠, 사실. 그리고 본인의 단점에 관련해서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수백 번 더 한 얘기가 그런 이영진 씨 비슷한가 보는 게 그럴까봐 저는 뭐 제가 얘기하면 정말 폭발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파일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늘 차분하게 해라, 여유 있게 해라. 최근엔 거의 대통령답게 해야 된다. 차분하게 해라, 여유 있게 해라. 늘 좀 그런 말을 제가 이 후보한테 자주 했었죠. 근데 요새는 별로 자주 우리 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또 발전을 했군요. 계속. 그리고 처음 뭐 이렇게 우리 가족 간에 이렇게 문자 주고받으면 알잖아. 우리 김 의원께서도 와이프의 문자 주고받으면은 문자 답변하는 속도, 다 쓰는 단어 몇 개, 뭐가 보면은 이 아줌마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다 알 수 있잖아. 딱 이게 친한 사이에 딱 보면 알아. 이게 기분이 나쁘구나. 이게 괜히 이 인간이 맨날 잔소리나 해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우리 후보가
2, 3일이면 바꿔요, 그걸 갖다가. 딴 얘기를 안 하고 지적한 거를 바꿔낸단 말이야, 사실. 이건 뭐 들어온 놈 맨날 잔소리만 해야 되고 말이야. 이게 도움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딱 생각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좀 바꿔야겠구나 하면은 결국 바꾸는 걸 보여주더라고, 우리 후보가. 굉장히 강점이죠. 경선하기 전에 네. 직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앞으로 경선 어떻게 할지 막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봐요. 뭐가 가장 힘드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친구 서로 말 편하게 하던 사이였으니까 네. 요즘은 못 그럽니다. 아.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정승호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는 그래서 가끔 말로 제가 옵니까? 얼마 전에 네. 제가 앞으로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쳤군요, 뭐 그러셨. 어느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번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요즘 저 반말하다가 존댓말 쓰다. 한번 존댓말. 야, 그렇구나. 고통입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 그게 작년 한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잠시 침묵을 그런 다음에 참는 거. 그래서 본인이 네네. 예, 본인의 그런 그 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의 지금 대리인으로 지금 우리가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자기 개인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런데 뭐 우리 안 의원이 흉 좀 보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흉을 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네. 한번 열어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후보가 굉장히 샤이해요, 사람이. 이게 아마 본인의 본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연습하고 깨지고 하는 기간을 갖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를 할 때 깨지고 이겨보고 뭐 이런 오만 걸로 다 겪잖아요. 후보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겪었던 거예요. 그런 거 생존의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자랐고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언제 이렇게 후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연민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정성호 의원 얘기처럼 그게 이제 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돼서 이제 스스로 그것들을 승화하고 정리하고 진화라는 표현을 제가 저작권자거든요. 이재명은 진화했다. 진화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맞는 거. 그러니까 발전도상이란 말 아까 이전에 이제 유 작가님 그 네. 표현은 네. 너무 좀 지식층에서는 또 잘난 척하는 표현이고 그냥 진화가 네. 맞아요. 잘 되고 뭐 다들 저 오래된 인연이 있고 뭐 저는 거의 인연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그런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재명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DJ, 노무현, 문재인은 우리가 좀 같이 해온 세월이 있어요. 스토리가. 네. DJ 30년 민주화 투쟁, 노무현 또 부산에 가서 머리 깨지면서 지역 감정, 문재인 대통령 상을 같이 치러본. 네. 그런데 이재명 소년공 짠한데 뭔가 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싸워야겠다.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뭐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짧은 세월에, 짧은 시간에? 저는 뭐 그게 크게 문제라 생각을 안 하고요. 어쨌든 늘 그가 국민들 속에, 네. 대중들 속에, 민중들 속에 함께 해왔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시면서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사실 또 정치적 부채도 많으셨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또 사실 오랜 기간 또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지역주의 극복하기 위해 애쓰셨지만 또 많은 정치적 인연들이 많이 갖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두 분의 자산을 이어받은 분들이고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어떤 그렇게 할 그런 정치적 인맥이나 그런 자산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뭐 이영진 씨가 하고 말씀하시고 또 이한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서 89년에 변호사 기업해갖고 성남의 대중들, 성남의 민초들,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 해왔고 그런 걸 실천해 오다가 단련된 어떤 그런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또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성남시장은 사실은 부패하고 감옥으로 가는 지름길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뭐 거기 정말 공무원의 무덤 같은 곳이었죠. 범마전 같은 그런 시였거든요. 왜냐면 막 개발되고 있고 서울에 붙어 있고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시장이 돼갖고서 그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시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또 낼 수 있었고 경기도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만 해도 사실 국가의 축소판입니다. 네. 경기도 인구가 지금 뭐 거의 1,400만 육박하니까 거기서 본인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가 여의도 내에 사실은 기성 정치권의 인맥이나 자산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하고들 함께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초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 노무현 문재인 두 변호사가 부산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그 일을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지 차이점은 첫 번째, 성남이라는 도시는 부산에 비해 가지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도시니까 이재명의 그런 헌신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변호사는 87년 부산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87년도에 이재명은 사법연수원 생활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나 노무현에 비해서 이재명의 활동은 별 알리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민초들과 함께 어울려왔던 그들을 대변하는 억울함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로서의 삶의 궤적은 거의 비슷했. 그리고 시장 뭐 8년 가까이, 그다음 경기도에서 3년 6개월, 한 12년, 11년 가까운 이런 행정 경험들이 굉장히 크게 했고, 사실 여의도에서 저도 국회의원은 이종규와 안 의원님은 훌륭하셔갖고 내리 5선. 네. 저는 한번 빠지셔가지고. 저는 네. 국회의원을 6번 출마해 2번 낙선했습니다. 저는 능천이 간단하게요. 징금다리 사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징금다리는 그러면 5번, 2번 떨어졌기 때문에. 18대 때 못 들어오셨잖아요. 18대 그러니까 때. 16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징금다리 사선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편집.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우리 사회 국민들의 그 정치개혁의 열망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정치권이 바뀌어야 된다. 네.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도 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만약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을 때 어떠한 정치적 부채가 없이 오직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빚이었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진짜 인재를 갖다 쓸 수 있는 공감이 갑니다. 자꾸 칭찬 분위기로만 가는데 술버릇 없나요? 술버릇? 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량. 잘 마시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제 느낌이 오죠. 취했네 느낌이. 그리고 자주 안 마시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술이 센 체질은 아니에요. 술 조금 먹으면 약간 얼굴도 약간 벌개지고 우리는 술 한 4-5병 10병 먹어도 얼굴색 별로 안 변하거든. 아주 얼굴이 두꺼워갖고. 근데 이 후보는 얼굴이 두껍지 않으니까 샤이하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면 빨개지는 세지는 않은데 그러나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먹는다고 하면 세게 먹죠.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작년 초에 당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엄청 비토하는 인사들을 어떻게 꼬셔갖고 후보를 한번 만나봐라. 그 도지사인데 만나면 달라질 거다. 그러고 가서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거기 한 분이 자칭 초선 중에 최고다. 작심을 하고 그냥 폭탄주를 계속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성호 저도 제가 저 해멀구고 저놈도 저거 소주 한 2-3병이면 가지 않겠냐. 폭탄주 이재명도 제가 보니까 상태가 몇 잔이면 가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더 취해 있더라고요. 제조자가. 처음 이재명 말짱에서 일어나고. 역시 후보가 정신력이 강해갖고
뭐 주량 굳이 주량이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필요하고 그러면 정신력으로 얼마만 이겨내. 상당히 많은 정도 마실 수 있는 네. 정도는 되죠, 그게. 네. 근데 또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보면 술을 이렇게 자주 마시거나 그런 거 하지는 않아요. 그런 가끔 얘기는 마시는데. 우리 영진 씨가 잘 알 것 같은데. 젊어서는 자주 마셨어요. 자주 마셔가지고 그 맥주집에 외상값 깔려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디 저기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시청 앞에 구시청 앞에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어딘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노가리에 생맥주 먹는 게 그게 굉장히 소원이었다고 했는데 양껏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돈은 벌었죠 그 시기에. 술 자주 마셨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참 제가 이제 영진 씨를 처음 뵙는데 제 82년부터 딱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거의 만 40년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그렇고 정현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쭉 가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성남에서 시장 시절부터 함께 일해왔던 참모들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함께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많이 떨어지고 뭐 배신도 하고 도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참 저는 좀 의아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리? 아니야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의리만 가지고 그 세월을 버티기는 어렵고요. 아까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간에도 조금 만나면 권태기 생기고 안 좋은 면이 보이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쇄하는 정도의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이재명. 제가 이런 친구가 내 친구였어 하고 감동 깊었던 얘기 하면 마지막인데 그 언제지? 2016년 10월에 청계광장의 그 집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좀 무슨 집회요? 그 탄핵 촛불 처음에 청계광장의 1차 촛불 집회 할 때 저는 그냥 초 하나 밝히려고 혼자 나갔죠. 아스팔트에 앉아 있는데 이재명이가 연사로 나온 거죠. 서로 약속하고 간 게 아닌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거 연설을 들으면서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니요. 그 전에도 집회에서 연설하고 하는 건 봤지만은 그 느낌은 달랐어요. 그날의 느낌은 저 친구가 내가 아는 이재명이 맞나 할 정도로 40년 가까이 지켜보았는데도 이런 거죠. 목숨을 걸었네. 느낌이 들었어요. 목숨을 걸었구나.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방식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정도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면을 자꾸 보여줍니다.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또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한 몇 년 전에 한 에피소드 얘기하면은 다 무료 상담을 하는데 무료 상담이니까 좀 루틴에서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데 막히거나 그럼 그때는 지금 인터넷도 없을 시기니까 판례를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해야 돼요. 다 찾아서 알려주다가 막히거나 안 찾아지면 언제 다시 연락을 오래든가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연락을 해서 알려주기까지 해요. 신기하죠. 그 무료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은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답을 알려주지 못하면 어디 가서 답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알려줘야. 그래서 무료지만 내가 알려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거를 자임하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놀랬죠, 저는. 저런 자세로 임하는구나.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가다듬게 됩니다. 그런 매력들이 계속 붙들게 있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저 후보가 매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이재명 우리 후보가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지켜준 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치밀하시고 또 정직하신 분이냐고. 노무현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실을 지켜주니까 밖에 나가 사고 치고 오면 다 사건들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해주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었고 평생의 동지고 친구였죠. 네. 그 이재명에게 우리 저 이영진 씨가 그 어려운 시절 지켜줬으니까 이재명보다 훌륭한 분이 이분이 내가 오늘 알았네. 저도 지금 그렇죠. 굉장히 차분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거든 사무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분의 관계 보면은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하잖아요. 네. 한 분은 아주 뜨거운 불 같고 한 분은 아주 좀 차분하고 냉정한 그런 이제 타입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불 같은 이재명.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영진이라는 친구가 브레이크 잡아주기도 하고 분위기 이상하게 나.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이거 거니까 이게 이제 안 돼요, 이야기를 이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이제 이영진 친구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해서 김의겸 의원이 알게 됐어요? 뭐, 근데 나중에 얘기하죠. 자, 별로 제가 알게 된 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웬만큼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괜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희망의 바람에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짓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리 교수들을 좀 모아놓고 공약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16년에도 그걸 제가 한번 했고요. 요번에도 이제 또 그걸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교수님들을 좀 모아놓고 지사한테 한마디 얘기해라. 그랬더니 지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실용,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개혁을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얘기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해도 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는 사람이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나는 이 순서를 좀 지키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사회 쪽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재명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삶에서 배운 거를 얘기하고 자기가 삶에서 배운 거를 세상에 말하고 싶기 때문에 저 사람 입장에서는 실용을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다. 실용되지 못하면 그 개혁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실용적인 게 가장 개혁적인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본인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 생각에는 가장 어떤 게 실용적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 실용,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런 거 가르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저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후보한테 느끼는 감동 그런 저희들이 이제 진보를 공부할 때도 책으로 배운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실로부터 이렇게 배워내는 그 자세가 참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거고요. 해석해 장유서로 우리 정 의원님. 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유능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이한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게 사실 세종대왕 그랬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는 가장 실용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애민정신에 입각해갖고 한글을 창제했고 그 당시에 전국의 농지를 개량하고 또 양전사업 벌여갖고서 농업생산력을 갖다 대폭 또 높였지 않습니까? 뭐 농사직설 같은 농업 관련 책들도 저술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그 당시에 천문역법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도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고 문화도 우리 전통 그 아학을 갖다 정리해 갖고서 문화도 창달했고 사실은 그게 실용이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으로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그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 뭐 어떤 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실용적인 것이 가장 개혁적인 거고 그게 저는 세종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종대왕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를 갖다 좀 뭐 혁신시켜갖고 국민들 좀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모든 지표에서 세계 10번째 안에 세계 그 상위권의 강국이지만 국민들 행복 지수는 바닥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악이에요, 사실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가장 나쁜 지표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나고 있고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표가 다른 경제 지표가 높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은. 네. 아유,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세종대왕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정성호님도 갈수록 진화하고 계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연수원 때도 이만큼 같이 웃고 계셨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오래된 친구 이영진. 예, 그 89년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나서 그 사무실에 몇 번 갔었어요. 갔을 때 가장 이제 책장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이 이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었어요. 전태일 편지였어요. 그게 이제 거기 보면은 특히 한 달 전에 갔은 유서와 같은 것에 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태일 여사의. 그 친구가 성남에서 개업한 것도 그 가난한 형제들 잊지 않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같이 하려고 했던 그래서 20년 변방에서 스스로를 장수라고 칭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난한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했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감동입니다. 이 교수님, 우리 이 김의겸, 안민석 이 TV 제목 기억나십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의석 두 개입니다. 의석 두 개. 그 의석 두 개도 두 번째인데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의석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김의겸, 안민석 의석 두 개. 또 정철 카피라이터가 장문해 준. 지난주에서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김영희 PD와 정철 카피라이터 두 분 초청했고 오늘 이제 세 분 초청을 해서 인간 이재명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진행하는 솜씨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이재명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이재명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많이 새로운 걸 알게 되었고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재명의 재발견을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매주에 초청할 분들을 기획을 하고 있지만 좀 시청자분들도 누구를 여기 의석 두 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의견을 주시면은 강력한 섭외력을 가신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모셔올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다시 보고 또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빕니다. 네. 그럼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